반갑습니다. 앞에 거 이어서 이제 계속 갑시다. 요번 타임은 137페이지 교과서 국민항의 자주적 개혁 정치 얘기할 건데, 간단히 그냥 국민항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학자 국민항의 개혁 정치. 그러니까 핵심이지. 고려 말에서 핵심이고,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예전에 수업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고려에서 고려 500년 통틀어 가지고 왕으로 출제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3, 4명 정도밖에 안 돼. 고려에서 왕으로 출제되는 사람이. 고려 전반기에 한 3명 있고 고려 후반에 1명 있단 말이야. 왕건, 그다음 광종, 성종, 그 다음 공민왕, 이렇게가 출제의 포인트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 국민왕 잘 기억해야 돼. 자,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지. 앞에서 공부한 거대로 보면 고려가 결국 항복하고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잖아. 이런 시간이 약 한 80여 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원나라의 힘도 점점점 약해가고 있어. 뭐냐면 원이 강력했으면 사실 고려가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볼 수도 없었겠지. 강력하면 그냥 다 진압당할 거 아니야.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원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화되고 원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 그게 뭐냐면 그게 명나라야. 명나라.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원과 명이 교체하는 원명 교체기에 들어가면서 원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를 둘러싸고 드디어 이제 고려도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31대 공민왕이다. 그래서 공민왕이 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적 개혁에 나서게 된다고. 이 공민왕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좀 더 첨부를 해보자면, 앞선 군주들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 왜냐면 국민왕은 좀 고려를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이전의 군주들보다는 좀 강했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전에 충무수왕으로 끝나는 6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엄마가 원나라 공주야. 그러니까 사실 고려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고려의 왕이고 엄마는 원나라의 공주고, 반은 몽고 사람인 거지. 흐름의 반이.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더 원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우리의 왕이지만, 고려의 왕이지만. 그러니까 굳이 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 그리고 왕비들도 마찬가지야. 고려의 왕도 그렇고, 왕비들도 누구랑 결혼을 한다 그랬어?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왕과 왕비가 전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부 다 어디에 더 가까워? 원나라에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굳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원을. 근데 공민왕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공민왕은 엄마도 고려 귀족 집안의 여자였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고려 사람이고 어머니도 고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순수 고려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나라에 이제 그 왕자이던 시절에 어렸을 때 이제 그 유학을 가는데 거의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끈에서 좀, 요즘으로 치면 이제 파워에서 좀 밀리는 거지. 집안 파워에서. 엄마 쪽 집안 파워, 아빠는 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순위에서 밀리는데, 이 공민왕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거는 결혼을 잘했어. 가가지고 어떤 사연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 왕위 서열에서 거의 멀어져 있던 이 공민왕이 16인가 17에 결혼하는 집안이 원나라에서 거의 그 황족 랭킹 4위권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엄청 센 집안이지. 그 집안의 여자였던 여기다 그냥 습관이 많이 좀. 노국대장 공주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어떻게 보면 공민왕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 여자가 공민왕하고 결혼하고 왕위에서 멀어졌던 공민왕을 왕위 계열 1순위로 끌어올려. 이 여자가 자기 집안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민왕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21살이 됐을 때 이 둘이 고려의 왕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고려로 와. 그리고 고려로 와가지고도 노국대장 공주가 원나라의 공주로 살기보다는 고려의 왕비로 살았단 말이야.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하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원나라 공주야, 원이 최고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고려 왕의 부인이고 고려라는 나라의 왕비이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삼아주는, 자기 원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을 방패막이 삼아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날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국민왕의 개혁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어. 노국대장 공주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엄청 사랑했다잖아 둘이. 국민왕은 사실 후궁이 없었던 왕으로도 유명하다. 정말 이뭐 노국대장 공주만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뭐 전해지고 있고, 나중에 선생님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왕이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는 계기는 이 여자가 죽으면서부터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만큼 둘의 사랑이 뭐 애틋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지. 국민왕이 왕으로 즉위한 그 13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4세기 중반, 뭐 1350년 언저리, 그 언저리쯤은 원이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서 막 성장하는 원명 교체기에 들어가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걸 느낀 국민왕이 뭐에 나서게 된다. 왕권을 강화하고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에 나서게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국민왕의 개혁 정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든 강력해지려면 누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돼? 간접 지배로부터. 원의 간접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개혁의 하나의 축은 누구에 반대하면서, 원나라에 반발하면서 우리 스스로 강력해지는 반원자주화 정책이 하나의 핵심이야. 원나라 그 국민왕의 개혁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왕권을 강화해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국가 운영할 수 있잖아. 지금 왕권은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뭐 권문세족의 그 이야기 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잖아. 권문세족들이 뭐 아주 기세등등하고 그래서 왕권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왕의 입장에선 모두 시켜야 되는, 왕권 강화도 시켜야 되는 한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랬지. 이 두 축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떨어진 얘기는 아니지. 두 개가 사실은 같이 맞물려 들면서 반원자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또 왕권도 강화되는 거니까. 또 왕권을 강화해야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반원자주화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물려 있다고 보지만 일종의 이제 뭐 수업의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반원자주화 정책의 핵심은 누구를 작살내야 돼? 그렇지.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박살내야지. 그지? 그래서 친원파를 제거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데, 친원파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누구라고? 기철 세력이라고 그랬지. 기왕후의 오빠들. 그지? 그래서 그 기철 세력을 국민왕이 다 죽여버렸어. 저 왕실에 잔치한다고 속이고서 잔치한다고 속이고 막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중간에 뒤에 이제 암살자들 설치해놓고 신호에서 그냥 다 죽여버려. 그래서 기씨 세력 일가가 하루에 무슨 60명인가 70명을 하루에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기철 세력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뭐를 제거하기 시작해? 친원파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내정 간섭하는 기관으로서 뭐가 있다 그랬어? 정동행성이 있었다 그랬지.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도 폐지해버렸어. 정동행성.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기 무신집권기 때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이라는 기관이 있었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그지? 그러니까 왕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정방도 어떻게 해버렸다? 정방도 폐지해버렸다. 됐어? 그리고 또 뭐 간단한 거는 뭐 관제 복구하고, 한 단계씩 떨어졌던 관제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다시 이성육부 뭐 이런 것들 다시 다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몽고시 옷 입는 방법 이런 거 몽고시 폐지해버리고, 뭐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이제 반원자주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가장 원나라하고 치열하게 부딪혔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빼앗긴 다음에 아직 되찾지 못했던 땅 기억나?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송총관부를 지역을 직접 뺏어가서 원이 직접 지배했었는데, 나중에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돌려줬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곳은 어디라 그랬어? 쌍송총관부 지역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니네는 그 137페이지 위쪽에 지도 보면 나오지. 우리나라 영토가 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 지역에 있었던 땅을 몽고가 직접 가져가서 쌍송총관부라는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지역을 했었단 말, 직접 지배를 했었단 말이야. 여기 이제 쌍성 총관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군대로 공격해가지고 쌍성 총관부를 해제해버리고 이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다시 되찾아왔단 말이야. 이때 고려하고 원나라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만큼 이게 힘들었던 거라고. 오케이? 요 핵심은 어디다? 쌍성 총관부 지역을 회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야, 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회복할 때는 사실 고려의 군대로만 공격하기엔 되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쌍성 총관부 지역 안에 원래 이제 오랜 시간, 1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약 2, 3대에 걸쳐서 이 쌍성 총관부 안에 지배하면서 원나라에 협력했던 집안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골수 친원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권문세력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건 이제 만호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예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대손손 원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고 여기를 지배하는 이제 군인 집안들이 한 3집안 정도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좀 이해되나? 지금하고는 패턴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집안 중에 하나랑 공민왕이 이제 내통을 해가지고 그 집안 중에 하나가 시대를 정확히 읽은 거지. 아, 이제 원나라는 끝났구나. 이제 고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공민왕이 여기를 이제 수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협력해서 쌍성 총관부를 되찾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고려로 이제 고려 지배층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은 집안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집안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성공한 작전이거든. 그 집안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집안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자춘이었어. 이자춘. 이자춘이 누구예요? 처음 듣는데 이 이자춘이 누구냐? 이 이자춘이 이성계 아버지야. 고려를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 있잖아. 그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춘이고 이성계 집안이 고려 말에 이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순간이 이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는 이 순간이야. 이 아버지가 협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고려의 신임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이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는 전쟁에서 이 아들이었던 이성계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 나이가 19이가 18인 것 같아.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에 이제 이성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서도 이제 쌍성 총관부 회복은 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알겠지? 요 얘기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반환자자 정책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왕권 강화를 또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왕권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신원파,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어떻게 하면 왕이 되찾아오느냐 그게 핵심인 거지. 앞에서 보면 이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불법적으로 땅을 막 뺏고 그 땅 뺏겨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면서 세금도 안 내고 모든 부를 독점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 압박을 느끼는 거지. 앞에서 교과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자기 땅의 경계가 뭐와 뭐를 경계로 가졌대? 산과 들, 강과 강을 경계로 땅을 가졌대잖아. 그러니까 이 강부터 저 강 사이에 있는 땅은 다 내 땅 이런 식이라고.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걔들을 어떻게 그거를 힘을 빼고 정리해서 그 파워를 누구의 힘으로? 왕의 힘으로 갖게 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예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배워온 거지. 예전 기억나? 고려 초에 광종이 누구 힘 뺄 때? 호족들 힘 뺄 때 썼던 방식을 그대로 썼던 거야. 노비안건법 기억나지? 혼란한 시기에 호족들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그 방식을 그대로 공민왕이 가져다 쓰는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이 어려운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전민변정 도감이야. 전민변정 도감. 이게 뭐 하는 데냐?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노비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하고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땅 뺏기고 가난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대로 풀어주겠다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 풀어줘서 일반 땅으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왕의 관리를 받는 지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노비였던 사람들을 풀어줘가지고 그 땅을 농사짓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땅 농사져가지고 뭐를 내니까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 세금은 고스란히 뭐야? 왕의 수익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국가의 수익이고 왕의 수익이니까 있대. 그치?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그 핵심으로서 운영했던 기관이 뭐다? 전민변정도감이다.
엄청난 사업이잖아. 그치? 이 반발이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로는 이거를 추진하기 어려워서 한번 좀 들어본 적 있나? 누구를 등용해가지고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무명이었는데 뭐 누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모든 개혁을 추진할 만한 자다 해가지고 신돈이라는 중이어서 중 스님 스님 중을 등용을 시켜가지고 이 개혁을 추진하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전민변정도감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런 부분들 정방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반원자조 정책에도 들어가지만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왕권 강화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여기다 쓰는 게 더 낫겠다. 이거는 뭐 법문 세력들이 이용하기는 했지만 더 왕권 강화에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다. 정방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요런 역할들을 누가 추진했었다. 국민왕이 추진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지. 국민왕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해. 실패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약 한 2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 가까이 빡세게 추진하다가 뭐 저항이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야. 국민왕의 개혁이. 그래서 사실은 이 저항을 아까 얘기했던 그 노국대두가 공주하고의 사랑으로 막 이겨내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했었는데 실상은 사실은 뭐 하늘이 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슬프게도 국민왕하고 노국대장 공주 사이에 자식이 없어. 뭐 딸이고 아들이고 하는 자식이 없어서 계속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노국대장 공주가 임신을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임신 중독 이런 게였던 것 같아. 이 노국대장 공주가 아기를 낳기 어려운 몸이었던 것 같은데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그 어이들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저기 하다가 이 노국대장 공주가 아기 낳다 죽어. 애도 죽고 노국대장 공주도 죽고. 그렇게 해서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국민왕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이런 개혁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거의 그냥 술로 그냥 뭐 지세우고 그냥 뭐 개혁도 멀리하고 결국 사람들이 막 반발하니까 신돈도 그냥 죽이고 이 변정도감도 그냥 무너지게 되고 국민왕이 초창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강력한 개혁군주로서의 모습은 뭐 시즌 1이라면 이 노국대장 공주 죽고 나서 시즌 2의 국민왕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뻗어있고 맨날 뭐 놀고 이런 사람으로 남는 거지. 그래서 국민왕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좀 되게 극과 극이긴 하지. 그래서 죽음도 되게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허무하게 죽어. 이 사람이 죽는 얘기 잠깐 하면 그런 거, 그 국민왕이 게이라는 소문도 많잖아, 사실. 그 이제 뭐 한간에 뭐 이제 정사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야사라든가 이런 데 기록된 거 보면 국민왕이 이제 게이라는 소문도 많이 나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소문이 났었냐면 국민왕이 마지막에 공주 죽고 나서 이 반원자주화 정책 추진하고 왕권 강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랬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권문세족이라든가 이런 집의 젊은 아들들, 그러니까 꼬청년들, 니네 또래 되는 이제 청소년들 이런 애들을 자기 근처에 잡아놓고서 부대를 만들고 걔들하고 맨날 술 먹고 어울리고 그래. 그 남자애들로 구성된 게 이제 자제위라고 불리는 이제 경호부대인데 걔들하고 맨날 젊은 남자애들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게이라는 소문이 났던 거야.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여자를 멀리하고 하니까. 근데 뭐 진짜 게이지 아니었는지는 뭐 모르겠어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황상은 그게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이 되게 많아. 왜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자제들을 맨날 근처에 놀고 놀고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애들이니까 사실 같이 자꾸 보면 정분 난다고 이 자제위의 젊은 이제 청년 애들하고 이 국민왕의 이제 아름다운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젊은 애들이 선남선녀 아니냐 요즘 치면. 그러니까 맨날 궁전에서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눈이 맞고 바람 나고 이렇게 있을 때 되게 많았던 거지. 그럼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제 홍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홍윤이라는 애. 자제위를 대표하는 이제 자제위 대장쯤 되는 애인데 이 홍윤이라는 애가 후궁 중에 한 명하고 눈이 많아가지고 이 후궁 중에 한 명은 임신을 시켰어. 대박 사건이지. 왕의 여자를 건드린 거 아니야. 이거는 삼족이 멸할 만한 일인데. 그래서 이게 비밀처럼 이어져다가 이거를 이제 최만생이라는 이제 내시가 이 사건을 알고서 국민왕에게 이걸 읽으면 자기가 큰 상을 받겠다 해서 국민왕한테 이거를 갖다 이제 읽는 거지. 밤에 전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러니까 국민왕이 반응이 좀 뜨뜻미징을 했던 거야. 뭐 등생 보면 그래?
자식들 안 되겠고 뭐 광분해가지고 이놈 새끼들 뭐 다 뭐 사지를 찢어 이런 게 아니라 아 힘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뭐 안타깝네 처리해야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최만생한테 이 일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이거 이제 고려사 이제 야사에 나오는 얘기. 최만생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폐하 저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내일 처리하겠다 이러는데 국민왕이 얘 나가는 길에 너만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최만생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만생이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홍윤하고 자제위 애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야, 너 왕이 다 알았다. 왕이 니네 내일 다 죽인다더라.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 니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홍윤이 지금 바람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자제위에 많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들하고 야 오늘 어떻게 이거 왕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왕에 대한 시혜가 국민왕이 죽고 나서 사실 고려는 상당히 이제 폭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왕이 죽는 케이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자제위에 있는 얘네들이 젊은 애들 세넷이서 국민왕 밤에 술 먹고 자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진짜 덜덜덜 떨고 들어가가지고 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뒤에 얘기해. 정말 덜덜덜 떨고 들어가고 자고 있는 거 그냥 막 찔러 죽였다는 거 국민왕을. 국민왕을 얼마나 찔렀는지 나중에 국민왕의 시체를 알아보는 게 이런 얘기하면 좀 잔인한데 뭐 얼굴이고 뭐고 그럴수록 다 터져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형체를 그렇게 이제 죽었다는 거야. 국민왕의 마지막이 되게 좀 이렇게 안타까웠지. 왜냐하면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국민왕을 죽이고 나서 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야. 죽이고 나서 거기에 국민왕 앞에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고서 하루 반나절을 앉아 있었대. 그냥 멍 때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각각 돌아왔던 요즘으로 지금 국무총리지. 그 국무총리 이인임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그걸 보게 되면서 국민왕 사후를 정리하고 이것들 정리하면서 이제 고려 말 국민왕 이후에 이제 폭풍 같은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왕의 죽음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면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국민왕의 개혁은 성공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성공한 부분도 있어. 이런 거는. 그런데 또 완벽하게 또 친원파를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 전민변정도감도 사실은 좀 시행을 하다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대신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남겨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친원파들, 권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뉴페이스들, 새로운 권력 그룹을 키워낸 건 국민왕의 능력이야. 그 새롭게 키워낸 그 권력 그룹이 결국 나중에 누구하고 권력 투쟁을 벌여서 친원파였던 권문 세력과 권력 투쟁을 벌여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들이 누구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던 세력들이야. 결국 국민왕은 누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한 거야. 고려 말의 개혁을 이끄는 신진사대부를 키워내는 역할은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뒤에 얘기는 이제 신진사대부와 누구의 권문세족의 권력 투쟁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제 뉴페이스 군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 말의 이제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될 거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요 뒤에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 여말선초, 그러니까 고려가 망해가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속에서 영웅 호걸들도 등장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뭐 펼쳐지게 되지. 드라마 뭐 육룡이 나르샤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오케이? 이만큼이면 좀 이해가 될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137페이지 뭐에 대해서?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 니네가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특히 전민변정도감 기억을 해야 되고 쌍성 총감도 회복한 거 기억해야 된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137페이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뒤에 내용으로 또 만나봅시다. 태풍 분다 그래서 너 날씨가 엉망인데 빨리 뭐 날씨든 뭐든 좋아져서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또 보자. 안녕.